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더 개벽 시작합니다.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폐쇄했던 태평양의 옛 전초기지들을 부활시키며 중국 견제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2차 대전 당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한 B-29 폭격기가 출발했던 티니언 섬 공군기지가 그 상징적 사례입니다. 티니언은 북마리아나 제도의 작은 섬으로 1944년 미군이 확보한 뒤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공군기지가 들어섰습니다. 이곳에서 수백 대의 B-29가 발진했고 결국 전쟁 종결의 무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전후 미군은 기지를 폐쇄했지만 80년 만에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신속전투 배치 AC 전략의 일환으로 티니언의 활주로와 연료시설을 대대적으로 복원 중입니다. 일부 활주로는 올해 안에 재건을 마치고 2027년 전력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의 장거리 미사일이 괌 같은 대형 기지를 겨냥할 경우를 대비해 미군 전력을 소규모 기지에 분산 배치해 생존성과 기동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실제로 최근 실시된 레졸루트 포스 퍼시픽 훈련에도 AC 전략이 시험됐습니다. 티니언 복원은 지정학적으로도 중요합니다. 일본, 대만,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제1저지선이 무너질 경우 일본 괌, 보르네오로 이어지는 제2저지선에서 핵심 거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미군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팔라우 펠렐리우 섬, 미크로네시아 야프섬 등 2차 대전 당시 비행장들도 복원 재활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필리핀 기지 활용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필리핀의 상호 방위 협정을 기반으로 필리핀 내 기지 일부가 미군과 동맹국들에게 개방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필리핀은 이를 환영하며 미군은 일본, 호주, 한국까지 훈련에 끌어들였습니다. 2024년 발리카탄 훈련은 대규모 다국적 연합훈련으로 격상됐고 미군의 중거리 미사일 타이폰도 이 훈련에 배치됐습니다. 결국 미국은 티니언을 비롯한 태평양 옛 전초기지 복원과 필리핀 기지 공유 확대라는 이중 전략으로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억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태평양 도서국과 동맹국 전반이 하나의 방어 네트워크로 묶이는 양상입니다. 에티오피아가 나일강 상류에 건설한 아프리카 최대 규모의 수력발전소 그랜드 에티오피아 르네상스 댐이 공식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동북아프리카 지역에서 물전쟁이 본격화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르네상스 댐은 서부 수단 접경 베니샹꿀 구무즈 지역 나일강 상류에 높이 145m, 길이 약 2km 규모로 세워졌습니다. 저수량은 740억 톤에 달하며 이는 한국 최대 댐인 소양강 댐의 25배를 넘는 수치입니다. 2011년 착공 이후 14년에 걸쳐 약 48억 달러, 우리 돈 6조 7천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발전량은 현재 750메가와트에서 단계적으로 5150메가와트까지 확대될 전망으로 에티오피아 전체 전력 생산량을 2배 이상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인구 1억 3천만 명 가운데 약 45%가 여전히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에티오피아는 만성적 전력난에 시달려왔습니다. 아디스 아바바 수도권조차 잦은 정전으로 기업과 가정이 발전기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비 아머드 총리는 르네상스 댐은 빈곤 탈출과 번영의 상징이라며 강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하류 국가인 이집트와 수단의 반발은 거셉니다. 나일강 유입 수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집트는 국가 생존이 걸린 물 안보 위협이라 규정했고 수단도 홍수와 가뭄 위협을 이유로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 없이는 댐 가동이 불가하다고 주장합니다. 양국은 지난주 카이로에서 회동해 에티오피아의 단독 행동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에티오피아는 댐이 오히려 홍수를 막아주고 발전 전력을 이웃 국가에도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협력의 자원임을 강조합니다. 아비 총리는 르네상스 댐은 위협이 아닌 공동번영의 기회라고 재차 강조하며 이집트와 수단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2015년부터 이어진 3국 간 협상은 합의와 결렬을 반복하며 아직 돌파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나일강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히면서 이번 르네상스 댐 가동이 향후 동북 아프리카의 안보 불안을 증폭시킬 새로운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수력 발전을 넘어 물자원을 둘러싼 국가 간 갈등이 얼마나 치열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상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최근 돈바스 전선에서 러시아군이 오토바이를 앞세운 기병 전술을 본격적으로 구사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의 방어선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러시아군은 도네츠크주의 요충지 포크로우스크 북쪽 방어선을 나흘 만에 15km 넘게 돌파하며 대도시를 위협했습니다. 전차와 장갑차 대신 개인화기와 오토바이를 활용한 기습 작전이었습니다. 드론의 확산으로 전장이 투명화된 것이 배경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해에만 150만 대의 드론을 생산했고 올해는 450만 대까지 늘릴 전망입니다. 하늘을 가득 메운 드론이 전차와 장갑차를 손쉽게 포착해 자폭 공격을 감행하면서 러시아군은 기존 기갑 전술을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개전 이후 러시아군이 잃은 탱크는 4,000대가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에 러시아는 소규모 보병을 빠르게 투입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오토바이와 전동 킥보드, 경량 차량을 동원해 참호와 요새를 우회하고 후방을 기습하는 방식입니다. 이른바 오토바이 기병은 상대의 드론과 요새 방어망을 피하면서 기동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최근엔 중국산 오토바이를 최대 20만 대까지 도입한다는 계획까지 나왔습니다. 문제는 우크라이나군의 병력 부족입니다. 현재 전선에 투입된 병력은 30만여 명에 불과한 반면 러시아군은 70만 명에 달합니다. 전선을 넓게 커버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습 침투에 대응하느라 방어력이 더욱 약화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장교들은 더 이상 전선이 아니라 100m에서 200m 간격으로 두세 명이 버티는 수준이라고 토로합니다. 서방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기병 전술의 부활이라고 평가합니다. 과거 말을 타고 적진을 교란하던 경비병과 흡사하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서방 군대가 이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장갑 없는 오토바이 병력이 생존하기 어렵고 러시아 지휘부처럼 병사 목숨을 소모품으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러시아 오토바이 부대를 자살 부대라고 부릅니다. 군사 분석가들은 러시아군이 전차와 기갑차를 영구히 버린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아끼는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우크라이나군 방어선에 균열이 생기면 다시 대규모 기갑 돌격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탈기계화 전술은 전장 환경에 맞춘 과도기적 현상으로 보입니다. 결국 우크라이나 전선은 드론과 오토바이, 그리고 병력 소모전이 교차하는 새로운 전쟁 실험장이 되고 있습니다. 전쟁연구소는 이러한 전술이 향후 나토와의 충돌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쟁의 향방은 기계화와 탈기계화라는 상반된 흐름 속에서 다시 요동칠 전망입니다. 영국 장기 국채 금리가 27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선진국 전반에 부채 위기를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영국이 막대한 부채를 안은 세계 탄광 속 카나리아가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영국의 3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이달 2일 5.69%를 기록하며 1998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고 10년물 금리 역시 G7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정부 차입 비용 급등을 의미하며 인플레이션 압박까지 겹쳐 재정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복지 지출 확대와 고령화 대응이라는 구조적 문제 속에 차입 비용이 늘어나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내년 부채이자 비용은 1,112억 파운드, 우리 돈 약 209조 원으로 국방비의 2배에 달할 전망입니다. 영국 예산책임청은 현재 100% 미만인 부채 비율이 2070년대에는 GDP 대비 270%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리즈 트러스 전 총리가 무리한 감세로 금융시장 대혼란을 초래했던 전례 때문에 시장에서는 당장 같은 위기가 재현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면서도 재정 건전성과 성장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레이첼 리브스 재무장관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프랑스 역시 상황이 심각합니다. 10년물과 30년물 국채금리가 각각 3.58%, 4.51%로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프랑스의 공공부채는 약 5,200조 원으로 GDP 대비 113%에 달했습니다. 최근에는 긴축재정안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으로 프랑스와 바이루 정부가 하원 신의투표에서 패해 9개월 만에 총사퇴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선진국들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007년 이후 2배 가까이 늘어나 80%에 도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자 비용 증가로 전 세계 공공부채는 2030년까지 GDP의 100%에 육박할 수 있으며 지난해 정부 부채 순이자 지급액만도 3,770조 원에 달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사례는 고령화, 복지 지출 확대, 정치적 불확실성이 겹칠 때 선진국 경제도 결코 안전지대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전반에 걸친 부채 위기 경고 등이 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